네, 오늘은 가설 검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대표본인 경우를 살펴봤어요. 뭐 이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즉 우리가 표준정기분포로 이 인계값을 계산하면 되고, 검정 통계량도 G 통계량으로 하면 되고요. 소표본인 경우는 달라질 거라고 하는 거는 G 변수가 T 변수로 바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계값도 T 분포의 값 가질 테고, G도 이게 아니고, 검정 통계량이 T 변수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샘플 사이즈가 적을 때는, 즉, 소표본일 때는 반드시 모집 단위 정기분포를 따라야 된다 그랬죠? 정기분포를 따라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T 변수라고 하는 거는 원래 변수가 반드시 정기분포를 따라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X바 값을 표준화시켰을 때 시그마 대신에 S를 쓰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T 변수로 정의가 달라진다 그랬죠. 샘플 사이즈를 커도 이게 T 변수의 정의는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T 변수의 값이 T 분포를 따르는데 이게 G 분포에 접근한다. 그런 얘기지, 이게 T 변수가 G 변수가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표본이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표준 편차를 추정해야 될 경우는 이건 G 변수가 아니라 T 변수입니다. 앞에 뭐 7, 8장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때 8장에는 이게 노테이션이 잘못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제대로 되어 있죠. G가 아니고 T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본일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건 전혀 달라질 게 없으니까 여기서 보면 G 대신에 T만 바뀌었다는 것만 빼놓고는 뭐 전혀 논리가 달라질 게 없습니다. 바로 예제를 보겠습니다. 하루 평균 100명이 점심 식사를 하는 구내식당에서 연초에 가격을 500원 인상하였다. 그 이후 상반기 중 15일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식당에서 가격을 인상했는데 그때 이제 이용자가 지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줄어들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볼 수 있는 건지 그걸 지금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대립가설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인상 전에는 평균이 100명이라서 하루 평균 100명. 근데 인상 후에 지금 평균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 그랬어요? 95명으로. 즉 X바 값이 지금 95로. 그 이전에 100명보다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이런 걸 이제 이벤트 스터디라고 하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사건이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벤트 전이고, 이게 이벤트 후고요. 여기에 이제 이벤트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설 검증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립가설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영향이 있다 그렇게 되겠죠. 어떤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었으면 그 영향이 있다. 대립가설에는 영향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벤트가 영향을 미쳤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야 될 가설, 규모가설. 원래 규모가설 대립가설에 정확히 맞죠. 그래서 지금 X바 값이 95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심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거하고 대립가설의 그 부등호의 방향하고는 반드시 맞아야 된다 그랬죠. 이런 걸 염두에 두지 않고 문제를 기계적으로 풀면 자꾸 실수를 범하게 되고요. 원리를 몰고 풀게 되니까 배우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암기로 접근하지 말고요. 항상 이해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런 걸 의심해 보는 거죠. 그죠? 이게 100보다 큰 숫자가 나왔는데 이걸 의심해 본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가설검증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가설검증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일이고요. 망신당할 일이죠, 그런 거. 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대립가설의 형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냥 기계적으로 하면 되는 거죠. 기계적으로. 귀무가설의 형태는 관계가 있다 없다? 귀무가설의 형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랬어요. 귀무가설은 그냥 대립가설 형태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이런 식으로 등호를 적어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귀무가설에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인계값을 정해야 되죠. 자, 100보다 작은, 그죠? 작은 값이 나왔죠. 근데 그게 이 경계선을 넘어야지만, 그럴 정도로 넘어야지만 확실히 작다고 인정해 주는 거죠. 만약에 부등호가 반대였다면 그런 식의 검증이었다면 경계선을 넘을 정도로 큰 값이다. 그러니까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하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낸다 그랬잖아요. 인계값 보통 알파는 5%. 샘플 사이즈가 지금 작기 때문에 지변수가 아니죠. T분포로 이 확률에 해당되는 값을 구해야 되죠. 지금 이게 G분포가 아니에요. T분포지. T분포.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G분포로 하면 안 됩니다. 근사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즉 센트럴 리미트 시어림을 적용시켜보겠다는 얘기인데, 근사치를 한다는 거는. 그리고 그 T분포가 샘플 사이즈가 증가하면 G분포에 접근한다는 그런 논리를 적용시켜보겠다는 건데, 샘플 사이즈가 지금 열 몇 개밖에, 15개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 샘플 사이즈도 아무 생각 없이 샘플 사이즈가 보통 샘플을 구성할 때 뭐 사람 어쩌고저쩌고 몇 명을 대상으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 말이 현혹돼 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런 개념 없이 풀면 그냥 뭐 아무렇게나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가 없고 그냥 룰만 알아갖고 100명이 점심 식사, 샘플 사이즈가 100명인가 보다, 이런 식의 전혀 뭐 어떻게 되는지 지금 상황 자체도 이해를 못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샘플 사이즈를 100이라고 하는 거는, 좀 샘플 사이즈는 좀 15일 이거죠. 하루 이용자. 그러니까 하루 그 이용자가 평균 몇 명인지, 그러면 그 날을 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날수가 샘플의 크기인 거죠. 15일. 샘플 사이즈는 15. 그래서 t 값을 구하려면 x바 값을 표준화 시켜야 되죠. 95. 95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100. 이거 계산하지 말고 책에 있는 걸로 합시다. 지금 저 T분포를 구하려했죠? 죄송합니다. T분포. 자, T 디스트 하면 되죠? T 디스트. 이거 T 인버스. T 인버스 확률이 주어졌을 경우에 T 인버스는 양쪽 확률을 합한 거라 그랬죠? 양쪽 꼬리를. 그러니까 한쪽이 5%니까 양쪽은 10%. 0.1. 그리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n-1. 15 마이너스 1은 14. 1.76131. 내보낼 때는 여기 플러스 값을 내보내죠. 여기는 마이너스 1.76이겠네요. 5%율 수준에서 교재에서도 검증하고 있으니까 비교해보면 여기 마이너스 1.76 맞죠? 이거는 T분포표에서 구하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T테이블에서 구해야 된다 그러면 T테이블도 어떤 경우는 양쪽을 확률로 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처럼 한쪽을 줘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은 한쪽이니까 t 0.05를 쓰면 되죠? 0.1 두 배 한 게 아니고요. 양쪽이 아니고 한쪽만 알파라 그랬으니까 t 알파에 대한 정의가 0.05 자유도 14 1.761. 자, 그러면 이제 인계값은 구했고 마이너스 1.76이라는 인계값을 구했고요. 그러면 이제 검정 통계량 값을 구하면 되죠. 검정 통계량 값 x바 95 마이너스 뮤 100 나누기 루트 n분의 루트 15분의 시그마의 추정치 15 s 그죠? 아, 표준편차 5 그래서 마이너스 3.87 마이너스 3.87이 여기 강력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그러니까 대립가설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이벤트 효과가 있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가격 인상의 효과가 나타났다. 그래서 줄어들었다. 그런 걸로 줄었다는 확실한 증거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구내식당 이용자의 수가 가격 인상으로 감소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얘 9.6. 가사노동 시간이 일주일에 평균 50시간. 그래서 10명을 대상으로 쭉 나왔다. 그래서 가사노동 시간이 50시간을 초과한다고 볼 수 있는지, 지금 이거를 계산해 보면 x바가 53.4죠. 그래서 50 초과로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의심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가설 검정이라는 건 모르는 사람,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이면 아니 샘플 평균이 50보다 크게 나왔는데 54를 초과한다고 볼 수 있냐고 물어보면 무슨 이런 뭐야 이상한 질문이 다 있나 그러겠죠? 아니 53.4로 나왔잖아요. 여기도 보면 가격 인상 전에는 평균 100명이었는데 가격을 인상하고 나니까 평균 95명이 나왔어요. 그럼 가격 인상으로 구내 식당 이용자가 줄어드는 거를 볼 수 있나? 줄었는데 무슨 줄어들었냐고 물어보는 거야? 해가망측한 질문이 어디 있어요? 통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자, 통계를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아까 보면 평균 이용자 수가 100명인 상황에서도 샘플 평균은 100보다 작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100보다 작게 나온 건지 진짜로 영향을 받아서 작게 나온 건지 아예 모집단 자체가 이제 변해버린 건지 그러니까 이벤트 후에 이벤트 전에 모집단을 이제 버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 후로 완전히 뭐가 달라져 버린 건지 그걸 좀 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동안은 평균 50시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동안은 이제 모집단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벤트가 뭔가 있었다 뭐 그런 구체적으로 아까 뭐 식당처럼 그런 얘기는 없었지만 뭔가 요인 때문에 가사 노동 시간이 늘어난 것 같다. 그걸 좀 테스트해 보고 싶다. 좀 그런 얘기죠. 이것도 이벤트 스터디. 가사 노동 시간이 50시간을 아시겠죠? 제가 이런 원리를 알면 사실 이 가설 검정 문제는 틀리기가 어려워요. 틀리기가 더 어려워요. 너무나 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가설 검증을 하는 원리를 알면 저는 제 입장에서는 왜 틀릴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정도로 그래요. x바 53.4 그러니까 50보다 크다는 걸 당연히 의심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확실한 증거인가를 지금 보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립가설을 귀무가설이 아니라 대립가설을 이거라고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증거를 받아들이면 이렇다고 생각하는 거고, 비록 이렇지만 이렇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면 이걸 못 받아들이고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그렇게 그러니까 뭔가 뭐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다 그런 거죠. 샘플이라는 한계 때문에 50시간을 초과해서 보이는 것 뿐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샘플 사이즈가 역시 30보다 작죠? 10명. 자, 30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이제 아카데믹한 거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지만 원래 이론적으로는 30부터예요. 뭐 그렇게 물어보면 30이라고 대답을 해주지만 그런 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30명까지 샘플 뽑았는데 한 명 더 뽑는 게 모르기 힘들겠어요? 30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혼란스러우면 한 명 충분히 더해서 31명 하면 되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네. 그러니까 딱 30명 조사해놓고 괜히 고민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역시 샘플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일단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라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사실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얘기가 있나? 있나요? 아까는 있었나? 아까는 네, 없네. 그죠? 아까도 없죠? 문제. 네, 여기도 없죠? 네.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걸 알 수 없으므로 이 문제는 풀 수 없다. 이건 상당히 참 앞뒤가 콱 막힌 그런 대답이에요. 그래서 가설검증 하라는 거는 하라는 얘기 어떻게든. 그러니까 그러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꾸 여러분들이 또 문제에서 뭐 함정 파놓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그냥 막 민감해가지고 혹시 함정인가 막 싶어갖고 함정을 딱 잡았다 자기가 그런 식의. 하여튼 저는 그런 문제는 안 내요. 자, 이것도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 수 없다? 나는 스마트하다. 그게 아니고 정규분포라고 가정하는 거야. 가정하고 풀어야 돼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여기서처럼. 자, 그러면 이제 경계선이 어디가 있어요?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 이쪽에 이제 기각력이 되죠? 알파는 5%. 기각력 사이즈. 그럼 요거의 경계선의 값, 임계값이라 그랬죠? 크리티컬 밸류. 이걸 구해서 검정 통계량 값, 53.4를 표준화한 거. 요 표준화된 값과 이미 표준화된 검정 통계량의 값을 서로 비교해 보면 되죠? 50%. 엑셀로 하게 되면 마찬가지네. 그죠? 자유도가 바뀌겠죠? 지분포는 자유도가 따라 달라지니까. 지분포가 아니니까요. 10명이니까 자유도는 이제 9가 되겠네요. 1.83.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에러 없고 잘 하다가 또 잘 맞추고 그래서 했는데 여기다가 딱 하니 이런 걸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T 인버스는 양쪽을 합쳐서 10%에 해당되는 그런 확률 값을 구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0.1 대신에 여기다가 0.05 반을 집어넣는다든지 그럼 참 안타까운 거예요. 1.83. 자, 표준화된 값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53.4에 대한 표준화된 값. 네, 2.50이네요. 2.50. 기각력에 들어가네요. 그죠? 기각력 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기본값을 기각한다. 즉 50이 넘는다는 게 의심 수준이 아니라 거의 확실한 것 같다. 그런 거.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50시간 초과한다고 볼 수 있다. 결론까지 써야 돼요. 결론까지. 그냥 뭐 여기까지 딱 써놓으면 대답을 안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보통 이제 또 학생들 답안지를 채점하다 보면 답을 여기서 끝내버려요. 여기서. 그럼 어떡하나? 결론이 그런 테크니컬한 결론을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죠. 물어봤으면, 자 보세요. 그 물어봤으면 그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럼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본 거를 이렇게 테크니컬하게 기각한다? 그럼 물어본 사람 입장에서는 H0가 뭐야? 5% 유수준은 뭐고? 자, 표본 자료는 주부들의 가산노동 시간이 50시간을 초과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초과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은 확실하게 이거 물어봤으면 그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을 얘기를 해줘요. 답을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을. 그래서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랬죠. 이런 게 굉장히 사소한 것 같고 뭐 핵심을 건드렸으니까 핵심을 논리를 알고 있다는 거가 확인됐으니까 맞은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해줘야지 끝까지 다. 그게 프로페셔널한 거예요. 끝까지. 자, 그 다음에 이게 9.7. 과일 통조림의 내용량이 340g인지. 어제 이거를 잠깐 먼저 건드렸다가 실수로 중단했었죠. 340g인지 맞는지 확인하는 거냐. 확인하는 사람이 누구냐, 확인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냐에 따라서 대립가설은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이렇게만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랬죠. 확인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소비자 단체인 경우는 어떻다 그랬어요? 대립가설 이렇게 바뀌죠. 이거가 340. 이거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초과하는 건 아닌지 뭔가 잘못돼서 이렇게 초과하면 안 되니까 손해니까. 그 다음에 저 기계를 만든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초과해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고 딱 맞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대립가설이 이런 경우는 이 통조림 만드는 기계 엔지니어 입장, 매니저 입장, 컨슈머 입장 그렇게 보통 이런 문제는 그래서 정형화돼 있어요. 컨슈머 입장, 매니저 입장, 엔지니어 입장. 이런 걸 보면 가설 검정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죠? 문제에서 기물가설 주어지고 대립가설 주어진 상태에서 한번 유의수준도 친절하게 5% 나와 있고 검증해봐라. 그거는 뭐 외우고 하는 사람이나 충분히 이해하고 하는 사람이나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구별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이걸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X반은 이러한 가설 검정은 당연히 샘플을 평균을 구해보면 340은 안 나올 거기 때문에 당연히 딱 정확하게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작은 쪽도 의심하고 오른쪽도 의심하고 그러니까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쪽은 분명히 이렇게는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의심해 본다 하는 건 언제나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야. 이쪽은 분명히 340은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자, X바가 342.2 나왔죠. 샘플 사이즈가 작으니까 모분포가 정규분포라는 가정하에 그렇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경우에 대개 경우에 그 베르누이 분포 여론조사하는 경우에 베르누이 분포 이외에는 비율을 따지는 베르누이 분포 이외의 것들은 대부분 다 실제로 모집단에 가깝게 샘플 사이즈를 막 늘려보고 이러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가정이 상당히 무리가 아니고 그냥 관례적으로 이렇게 가정해도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시비를 안 걸어요. 자, 그러면 우리 기각력이 이제 양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계선을 오른쪽으로 넘거나 경계선을 왼쪽으로 넘거나 다 마찬가지로 기각하게 되죠. 즉 이게 아니라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양쪽 합쳐서 5% 공개값을 구하려면 먼저 엑셀을 구하면 T 인버스에 이제 양쪽 합쳐서 5%니까 0.05 그대로 써주면 되죠. 0.05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샘플 사이즈가 12개니까 11 2.2
이쪽 2.2, 이쪽은 마이너스 2.2. 자, 그러면 이 샘플 평균의 값을 표준화시키면 되죠? 네. 그 표준화시켜준 값이 교재에 1.79 나와 있네. 1.79. 이 경계선, 오른쪽 경계선을 넘지 못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다르다는 게 의심은 해볼 수 있지만 확실한 증거는 아니다. 그래서 기무가설을 기억할 수 없다. 자, 만약에 소비자 입장이라면 대개 경우에 소비자 입장 이거 아니면 엔지니어 비유 아니면 대개 컨슈머 비유예요. 이렇게. 소비자 입장이다 그러면 지금 X바가 얼마 나왔어요? 342.2. 자, 그럼 이거 가설 검정을 해야 되나요? 네? 해서는 안 되죠. 해서는 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보다는 더 강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어떻게 이게 340보다 큰 게 어떻게 40보다 작은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겠어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컨슈머 비유에 대한 가설 검정은 할 수가 없다. 매니저 비유에서만 할 수 있겠죠. 340보다 크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쪽 오른쪽 경계선을 넘어야 기억하는 거죠. 이쪽이 5%면 이제 인계값이 바뀌겠죠. 인계값이 자유도는 그대로 두고 이게 확률이 0.05가 아니라 2배가 되죠. 0.1. 그러니까 한쪽 꼬리에 2배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한쪽 꼬리에 2배. T 인버스에서.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반원이면서 1.89? 80. 1.80. 네. 기각했네. 그죠? 기각 못했네요. 간발의 차이로. 1.79. 인계값이 1.795. 이렇게 더, 엑셀을 해보면 자릿수가 더 많이 나오죠? 더 이상은 안 구해놨네. 원래 아마 쭉 무한소수일 거야. 1.79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넘지 못했네요. 아슬아슬하게. 뭐 아슬아슬하던 뭐 어쩌던 기가 안 되는 거는 마찬가지.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번 샘플링을 다시 해보자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면 또 경계선을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또 경계선을 넘어요? 그럼 다시 한번 또 해보자. 그러다가 또 안 넘어요? 그럼 또 다시 한번 보자. 막 이렇게 핑퐁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그런 거는 사실 사전에 뭔가 룰을 정해놓고 하든지 뭐 저기 일반 법처럼 3-4번 3판으로 끝내자. 3번에서 하면 더 이상은 시비 안 걸자. 이렇게 하든지. 자, 마땅한 룰은 없어요. 통계학에서는. 통계학에서는 이럴 경우에 샘플링 한 번 더 해보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샘플링 딱 한 번 하고 그냥 끝내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단심제예요. 단심제. 한 번에 그냥 끝내버려요. 네, 자 그러면 다 됐습니다. 연수 문제를 보겠습니다. 연수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중점을 둬야 될 게 대립가설을 어떻게 잡는지 그거를 중점을 그 문제에서 무엇을 지금 입증을 해보려고 하는 것인지 무엇을 입증해 보려고 하는 것인지 그게 이제 대립가설일까요? 그걸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그것만 잡으면은 제가 누님 말씀드렸지만 그다음부터는 기계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90번 이전까지는 뭐 기울가설, 대립가설 다 나와 있죠. 거의 다 그런 문제들이죠. 자, 10번
새로 출시된 타이어는 주행거리가 10만 km 이상으로 설계되어 있다. 30개의 타이어를 시험한 결과 작게 나왔네. 그렇죠? 작게 나왔죠?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설 검증의 대상으로 나왔다는 건 뭐예요? 의심을 받았다는 얘기죠? 누가 의심하겠어요? 당연히 뭐 소비자 단체에서, 소비자 쪽에서 의심을 하는 거죠? 회사에서 주장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 10만 킬로미터라고, 여긴 뭐 10만 킬로미터 이상이라고 말이 돼 있지만 10만 킬로미터라고 설계되어 있다. 주행거리가 10만 킬로미터. 그럴 경우는 그렇게 나오면 10만 킬로미터 이상이어도 문제가 없다. 근데 여기는 다행히 10만 킬로미터 이상이라고 아예 딱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혼란은 없어요. 자, 그러면 대립가설이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컨슈머 쪽에서 의심했다고 보는 게 당연하죠. 아니면 이것도 뭐 회사 쪽에서 의심해봐도 되긴 돼요. 회사 쪽에서 뭐 그렇게 설계했는데 만들었는데 이거를 그렇게 해볼 수도 있어요. 30개 타이어를 출시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봐서 진짜 10만 킬로미터 이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지 출시 전에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해볼 수도 있어요. 해봤는데 10만보다 작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이거 실패구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내리는 결론이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는 사람도, 판단하는 사람도 회사에서 통계학 지식이 없으면 봐라 이거 10만 안 된다, 잘못 만들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더 확실하게 하려면 이거 문제 들어가기 전에 회사 입장이라면 사실 어떤 식의 가설 검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출시 전에 회사 입장에서 출시 전이요.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가설 검증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출시 전에 제대로 만들었는지 하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가설 검증을 하면 사실 상당히 소극적이에요. 10만보다 작지는 않지 않느냐. 그렇죠? 뉘앙스가 틀려요. 10만보다 작지 않으니까 10만 이상이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그래서 기무가설이 기각되지 않는다 해서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하고, 이거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말하고 틀려요. 네? 유죄가 아니라서 무죄라는 거하고 무죄가 확실하다는 거하고는 틀려요. 그 뉘앙스예요. 그래서 출시 전에 기업 입장에서, 그래서 이게 안 받아들여지고 이게 못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결국은 기무가설을 택하게 되는 거하고, 대립가설을 이렇게 잡아서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어느 게 더 쉽겠어요? 이게 더 쉽다고요. 이쪽이.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쪽으로 하는 게 더 쉬워요. 왜냐하면 대립가설은 표본 평균이 10만이 나오더라도, 10만 이상이 나오더라도, 이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잖아요. 확실하게 10만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경계선을 넘어야지 10만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러한 10만이 넘는, 샘플에서 10만이 넘는 값은 10만이 안 돼도 10만이 넘을 수가 있고, 10만이어도 10만이 넘을 수가 있고, 샘플 평균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러한 모집단에서 나온 확실한 증거가 되려면 10만이 상당히 충분히 10만이 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뭐 10만이 안 되더라도 이거를 기약하지 못한다고 결론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극적인 거죠. 그래서 가설 검증을 출시 전에 이렇게 하는 게 전 정상이라고 판단돼요.
이렇게 가설 검증을 하면 그건 너무나 소극적인 판단, 너무나 방어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 시비만 안 걸리면 된다는 식의, 소비자 시비만 안 걸리면 된다는 식의 어떤 굉장히 소극적인 거고요. 이건 확실하게 10만 이상으로 제품의 퀄리티를 더 높이자 그런 거고. 아시겠죠? 이렇게 틀려요. 상당히 소극적인 거고 이건 상당히 적극적인 거고. 그러니까 가설 검증하는 사람이 어떠한 의도를 갖고 가설 검증하는지를 사실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가 다시 돌아가서 30개의 타일을 실험한 결과 X바가 10만보다 작죠. 그래서 작다는 증거가 확실한지 진짜 강력한 증거인지 작다고는 나왔는데 정상적으로 보자면 컨슈머 뷰라 X바가 10만보다 작게 나왔기 때문에 99만 8천 9.8만 9만 8천 9.8 그러니까 이제 가설 검증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경계선이 그러면 왼쪽. 자, 이게 이제 G변수냐 T변수냐. 샘플 사이즈 30개 딱 30개네 그죠? 별로 좋지 않은 문제예요. 이론적으로 하면 센트럴 리미트 theorem 적용할 수 있고 또 T분포도 마찬가지로 G분포에 접근한다는 얘기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딱 30개니까 모집단의 정기분포라고 하는 가정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해버리면 돼요. 그냥 센트럴 by 센트럴 리미트 theorem 이렇게 해갖고 X바가 정기분포를 따른다. X가 아니고 X가 정기분포를 따른다. 제발 이렇게 좀 하지 말고요. X바가 정기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X는 무슨 분포를 따르는지 몰라요, 지금. 그렇게 가정해서도 안 되고. 왜? X바가 정기분포를 따르는 게 센트럴 리미트 theorem에서 나와 있는데 왜 그거를 가정을 해요? 그거는 쓸데없는 가정도 아니고 그거는 그렇게 가정하는 건 그렇게 가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정 안 해도 문제가 풀리는데 그걸 왜 가정해요? 그럼 그건 틀린 거 접근인 거고요. 물론 답은 맞겠지만. 그래서 이제 G변수를 사용할 수 있죠? 자, 그럼 임계값도 그러면 G분포에서 따져보면 됩니다. 여기. 유의수준 5%. 자, 이건 우리는 외우고 있죠? 얼마? 마이너스 1.64. G분포에 해당되는 거는 시험 때까지만이라도 외우고 있으면 편해요. 일일이 해보지 않고 5% 플러스 마이너스 1.64 그 다음에 2.5%는 플러스 마이너스 1.96 표준화 시켜야 되죠. 이제 X바 9.8을 표준화 시키면은 값이 네, 답을 보시면 마이너스 3.65네요. 마이너스 3.65 루트 n분의 시그마 0.3 마이너스 3.65 기억력 안에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심이 합당하다. 주행거리가 10만 킬로미터 이상이라는 주장, 그죠? 귀문가설이죠. 그러한 주장을 유의수준 5%에서 기각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그죠? 충분한 증거가 있다. 상태에서. 충분한 증거가 있다. 네, 사실 뭐 앞에 쭉 써놨으니까 뭐뭐 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느냐? 그러면 뭐 포멀하게는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그냥 이런 식으로 거두절미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해도 돼. 근데 다만 이런 말 전혀 안 쓰고 여기서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돼요. 그건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을 아직도 안 한 거예요. 그건 기계적인 답변이지 물어본 거에 대한
질문을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 이것도 이벤트 스터디입니다. 한 신용카드사는 고객들의 신용카드 사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한 달 동안 적립 포인트를 2배로 인상하는 행사를 실시하였다. 자, 행사 이전과 이후를 좀 보고 싶어 하는 거죠. 행사에 대한 효과가 있었는지. 행사 이전에는 고객 1인의 월 평균 사용이 12만 원이었다. 행사 기간 동안, 행사 전에는 12만 원이었는데 월 평균 사용액이. 행사 기간 동안에는 50명을 대상으로 월 사용액이 평균 14만 원으로 늘어났네요. 그죠? 늘어났죠?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뭐 의심해 본다는 게 아니라 기대를 해볼 수 있죠? 행사에 대한 효과가 있었다고 기대를 해볼 수 있죠? 그래서 통계학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낸다 그랬어요? 효과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겠죠? 표본 평균 14라는 숫자를 보고서 12에서 14로 증가했으니까 이벤트 효과 있었다.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이거죠. 샘플에 따라서 이 14만 원이라는 게 샘플이기 때문에 같은 모집단에서 나오는 숫자일 수가 있다. 12만 원, 14만 원, 12만 원, 14만 원. 그거는 늘상 있는 그런 표준 편차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모평균의 값이 어떤 거에서 나온 늘상 있는 그런 편차를 고려하는 값인 건지, 샘플에 따라서 다른 값이, 아니면 진짜 모평균의 값이 달라진 건지, 모집단 자체가 이벤트라는 사건 후에. 자, X바가 14, 12보다 크게 나왔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검증을 해보고 싶은 거죠. 확실하게 이벤트에 대한 효과가 있었는지. 자, 그러면 기각력이 어디예요? 이쪽이죠? 샘플 사이즈 50명. 크니까 이제 T 변수 갖고 안 해도 돼요. 그냥 G 변수로 근사를 해도 됩니다. 뭐 T 검정을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이거를 G 검정하면 맞고 T 검정하면 틀린다? 그거 아니에요. G냐 T냐의 차이는 뭐 샘플 사이즈가 크냐 안 크냐 그런 차이가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 교재는 자꾸 그렇게 얘기해 놓는데 모표준 편차 대신에 표본의 표준 편차를 쓰면 그건 무조건 T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T 써도 돼요. 샘플 사이즈 관계없이. 아시겠죠? 무조건 T 써도 돼요. 샘플 사이즈가 커도 T 변수 써도 돼요. 오히려 정확한 테스트는 그게 나아요. 네? 정확한 테스트는 샘플 사이즈에 관계없이 T 테스트라는 게 그게 더 정확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항상 정확해요. 그래서 실제로 통계 패키지 같은 데서 보면 G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T 테스트를 해요. 정확하게. 통계 패키지에서는 뭐 근사치를 구할 이유가 없잖아요. 정확한 값을 계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G 테이블 영향 때문에 자꾸 그래요. 손쉽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뭐 G 테이블을 손쉽게 구할 수 있고요. 컴퓨터가 없었을 때 그런 영향들을, 그리고 이런 교과서를 배우는 학교에서 시험 보고 그럴 때 컴퓨터를 이용할 수 없고, 그래서 G 테이블 한 장 던져주고 이제 하는 그런 방식.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테이블을 보는 것도 놔야 돼요. 만에 하나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검정 토끼나 이거. 자, 말이 나왔으니까 만약에 T 검정을 하게 되면 T 인버스 였고요. 오른쪽이죠? 오른쪽. 오른쪽 뭐 상관없죠? T 인버스에서는 양쪽 합친 거니까. 그러니까 이 꼬리 부분의 확률이 항상 2배를 해주면 돼요. 0.1. 그리고 자유도 50명이니까 49. 1.68. T분포로 하면 1.68. G분포로 하면 1.64네. 그죠?
이게 정확한 테스트고 이게 이제 근사값으로 테스트하는 거. 자, 변수 검정통계량 변수야. 검정통계량의 값 얼마? 14 마이너스. 사실 검정통계량의 값을 g라고 하면 안 돼요. g가 아니라 t예요. 이 정인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다 틀린 표현이에요, 다. 사실은 그래요. 뭐 g라고 써도 뭐 저렇게 쓰면 맞느냐 틀리냐 하면 맞아요. yes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건 저렇게 하면 틀려요. 저 변수의 정의 자체는 t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성을 따지게 돼요. 왜? 시그마 대신 s를 썼기 때문에. s 쓰면 절대 g 변수의 정의가 아니에요. s 변수의 정의. 자, 그래서 뭐 값은 달라지진 않죠. 2.83. 이게 이제 t분포를 따르고 이게 근사치로 g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g변수라고 봐도 뭐 크게 잘못했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자, 2.83. 2.83. 네, 이렇게 보나 이렇게 보나 기강력 안에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이 대립가설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 행사로 인해서 신용카드 사용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다. 그렇죠?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처럼 이 해답에서도 막 오락가락하죠? 얘기를 해줬다가 안 해줬다가 구체적으로 대답을 이거 안 한 거예요. 대답을 아직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아까처럼 확실하게 말로다가 해줘야 돼요. 여기서 그러면 포인트 인상 행사가 효과가 있었다. 결국은 그거죠. 그걸 알고 싶은 거였으니까. 소극적으로 해석하면 신용카드 상액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효과가 있었다. 그런 얘기. 대립가설 잡는 거 하나도 안 어렵죠? 하나도 안 어려워요. 샘플 평균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거? 똑같아요, 이게 지금. 대립가설. 12번. 은행 창구에서 한 명의 고객을 서비스하는데 평균 4분이 걸린다고 한다. 신입 회원들을 배치한 이후 서비스 시간에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30명의 고객을 무작위로 조사해 보았더니 서비스 시간이 평균 4분 30초. 보통 이제 그러니까 신입 회원 말고 그 이전에 일반 회원, 그 기존의 회원들한테 했을 경우에는 서비스 시간이 평균 4분이 걸렸던 모양이다. 그런 얘기죠. 신입 회원들을 배치하니까 좀 달라졌겠죠? 4분 30초. 더 늘어났네? 그런지 알아보기에 30명의 고객을 무작위로 조사해 보았더니 서비스 시간. 자, 이 경우에 조심해야 돼요. 이 경우에 대립가설 잡을 때 이런 게 좀 어려운 거죠. 뭐 어렵다기보다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상상의 나래를 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문제에서 나오면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뭐 추가적인 정보를 여기다 더 집어넣어 갖고 해석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신입 회원이니까 얘네들이 좀 잘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 없잖아. 그러니까 기존의 회원들보다 똑똑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못했을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죠? 신입은 되게 못한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공감대가 상식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는 한은 어떤 직업에선 간에 신입은 서비스 시간 분명히 좀 못할 것이다. 하여튼 그런 선입관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평균치가 기존 거보다 크게 나왔죠. 4분 30초. 5분으로 하면 분단이라면 4.5분이죠. 4.5분. 4분에서 4.5분. 늘어났다. 이런 걸 의심하는 거구나. 애들이 잘 못하는 거, 그런 걸 의심했던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대립가설은 이렇게 하면 틀려요.
아까 그 신용카드 그런 행사, 포인트 행사. 그거는 당연히 그 늘어날 걸 기대하는 게 당연한 거죠. 포인트 행사를 일부러 줄어들 수 있다? 그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프로모션이 늘리기 위한 이벤트지, 줄이기 위한, 어느 쪽으로 알 수 없는, 어느 쪽으로 효과가 나타나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럴 거면 프로모션을 왜 해요? 그렇죠? 프로모션의 정의가. 자, 그래서 신입 회원들이 악영향을 미치는 건지, 좋은 영향을 미친 건지, 그거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야?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럴 거라는, 이렇게 잡는 게 일단은 정황적 증거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쪽이죠? 경계선이. 30명의 고객을 보자. 예, 30명. 샘플 사이즈가 30이네요. 30. T분포로 해도 되고, G분포로 해도 되고. 그래서 5%면, 만약에 T분포, G변수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1.96이고. T변수라는 거는 각자 한번 해보세요. 좀 더 정확한 테스트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X바 값을 표준화시켜야 되죠? 4.5. 4.5를 표준화시키면은, 얼마예요? 4.5 마이너스 4. 루트 n분의 시그마. 1.83. 기각이, 이게 수락이 안 되네요. 이게. 그죠? 그래서 기무가설을, 기약할 수 없다. 그래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게.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게 결론. 이런 경우는 상당히 근접하다고 생각하면 정확한 테스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t-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정확한 값을 알아내고. t-인버스. 양 2배 해줘야 되니까 0.1. 디그리 프리덤 29. 1.7 맞나요? 그러면 이걸 따라야 돼요. 저 같으면 이걸 하겠어요. 1.7 이걸 인격값으로 삼겠어요. 맞죠? 확실하게 에러 없나 보고요. T 인버스 0.1 29 표에서도 5%에 해당되는 양쪽. 잘못했네. 제가 잘못했네요. 양측 검정이죠? 단측 검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0.05. 제가 잘못했어요. 0.05. 그래야 되죠? 네? 양측 검정이니까. 이거 합쳐서 5% 해야 되니까. 양측 검정, 이 수준은. 단측 검정이면 한쪽만 5%. 만약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한쪽만 5%. 그러니까 양쪽 다 합치면 10%. 양측 검정이니까 합쳐서 5%. 2.04. 더 이쪽으로 가겠네요. 오른쪽으로 가네. 항상 더 크다 그랬죠? 맞아요. 그걸 제가 잠시 깜빡했네요. T변수의 값은 G변수의 값보다 항상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랬죠? 꼬리가 더 두텁기 때문에.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 변화가 없다. 3분간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 모래시계를 10개를. 이건 충분히 끝까지 보지 않아도 분명히 무슨 모래시계 성능을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거겠죠? 제대로 3분간 작동하는지. 그죠? 이거는 볼 것도 없이 우리가 지금 앞에서 봤던 무슨 용량이 제대로 담겨져 있는지 엔지니어 입장에서 봤었던 거예요. 똑같죠? 지금 엔지니어 입장이죠, 지금. 자, 샘플 평균을 해서 구하면 분명히 3분이 아니라고 나오겠죠? 이거는 계산해보나 마나요. 3분이 아니라고는 분명히 나올 거고. 항상 그래요, 샘플 보면. 딱 정확하게 3분 절대 안 나온다고. 아주 우연의 일치 아니면. 그래서
3분이 아닌 게 나올 텐데,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그러니까 시비를 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다는 이 가설 검증을 필요성이 있다는 걸 보면, 그러니까 그 3분이 아니라는 게 충분히 3분이 아닌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평균, 모평균이 3분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X바의 표준 편차예요. X바의 표준 편차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표준 편차인지, 아니면 상당히 동떨어지는 그런 값인지. 자, 그러면 X바 값을 그려보면 되겠죠? X바 값을. 대립가설은 분명히 이거는 이거고요. 상당히 쉬운 문제죠. 계산하면 X바가 177.4. 지금 초단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3분 180초. 177.4. 180에서 3분이 안 되네. 이렇게 하고 잘못 만들어졌네. 가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G던 T던 기각력은 양쪽에 있겠죠. 그래서 이 경계선의 값 구하면 되죠. 지금 샘플 사이즈가 1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G 변수는 절대 쓸 수가 없고요. T 변수, T 테스트를 해야 되죠. T 변수, T 테스트. 자, 그러면 합쳐서 5% 해당되는 인계값을 구해야 됩니다. 합쳐서 5%. T 인버스 합쳐서 5%, 0.05, 양측 검증이니까. 자유도는 10-1, 그래서 9. 플러스 마이너스 2.16이 되겠네. 플러스 2.1. 이게 이제 인계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표준화 시켜야 되죠? 표준화시킨 값이 마이너스 180, 루트 n분의 s, 루트 10분의 9.78 하면 마이너스 0.84. 마이너스 0.84. 여기네요. 기각력 안에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3분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의심은 해볼 수는 있지만 그러한 증거는 아니다. 그런 거죠. 여기처럼 기각력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H0를 기각할 수 없다. 이렇게 써놓으면 아직까지 답을 안 해놓은 거예요. 자꾸 제가 여러 번 반복하지만 이건 수학적인 답이지 실제 자기가 풀이 과정에서 이렇게 변수를 무슨 정의하고 H0를 어떻게 정의하고 H1을 어떻게 정의하고 해서 나온 그거라고요. 우리가 워드로 된 문제들 보면 거기서 뭐 방정식 같은 거 풀잖아요. 그래서 뭐 미지수를 x라고 놓자 해놓고서 x는 얼마다 이러면 대답 안 한 거예요. 그렇죠? 끝까지 문제에서 물어본 그 말 그대로 거기다 답을 해줘야 돼요. 충분한 증거로 볼 수 없다. 여기 뭐 10%의 수준에서 검증하라 그랬는데 이런 거는 실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비율 검정 좀 문제를 보겠습니다. 19번. 17번부터 이제 비율에 대한 검정이다. 17번부터 20번까지가 비율에 대한 검정이에요. 21번부터는 분산에 대한 검정인데 저희는 분산에 대한 검정을 하지 않습니다. 경제 통계 하시다 보면 분산에 대한 검정은 거의 안 해요. 저 계량경제에서도. 자사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부품의 95%는 결함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100개 부품을 무작위로 조사해보니 그중 90개가 결함이 없는 부품이었다. 말이 다르다. 그러니까 의심이 된다 이거죠. 검정하라. 왜 그런 재판을 해보자. 그런 얘기 하시겠죠. 똑같아요. 증거가 있다. 재판을 해봐야 돼. 끌고 왔다. 그 사람은. 그런 상황으로 연상시키면 돼요. 항상. 그죠? 95%는 결함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100개 중에서 90개만 결함이 없네. 95%가 안 되네요. 그죠? 90%가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립가설. 지금 어떤 상황을 의심하는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대립가설은 당연히 모 비율이 0.95보다 작다. 이걸 의심해 볼 수가 있잖아. H0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부등호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써도 되고, 부등호로 표시 안 해도 되고, 상관없다 그랬죠. P 해시 0.9. 0.9보다 작죠? 그래. 자, 그럼 단측 검정이 되겠네요. 단측 검정. 양측 검정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95% 샘플에서 이게 비율이 95% 이상으로 나오면 이걸 왜 제조업체 사람을 끌고 와서 심판대 올려놔요? 황당한 거죠? 자, 그러면 인계값을 구해야 되죠? 인계값. 샘플 사이즈 100이니까 근사치로 G 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 정확하게 뭐 하려면 T 테스트 할 수도 있고요. G 테스트 근사치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죠. 얼마? 지금 왼쪽이죠, 경계선이? 왼쪽 마이너스 1.64 5%. 문제에서 이제 특별히 1%로 해봐라 하면 뭐 1%로 여기서처럼 1%로 해볼 수도 있어요. 좀 이따 한번 해보겠습니다. 5% 마이너스 1.64. 이거 이제 표준화 시켜야 되죠? 0.9의 값을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표준화 시킬 때 주의하라 그랬죠? 표준화 시킬 때 0.9 마이너스 모비율 값,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모비율 값 0.95. 네? 자, 주의해야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루트 n분의 p hat q hat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즉 p hat q hat에서 이거를 0.9 곱하기 0.1 이래도 안 되고, 이건 물론 안 되고, 제대로 루트를 씌웠다 그래도 안 되고, 그죠? 0.9가 아니라 얼마야? 0.95 곱하기 0.5. 그러니까 딴 데서 틀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되고, 잘한다고 하는 학생들도 여기서 틀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걸 0.9 이걸 0.1로 잘못 써놓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모집단의 모수를 가정하고 그 가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테스트해보는 0.9를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럼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고 있는 상황. 0.9 0.1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샘플의 추정치일 뿐이고 우리는 이걸 가정하고 0.95로 써야 된단 말이에요. 0.9가 아니라.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검정 통계량의 값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2.294. 여기 기강력 안에 들어가네요. 그래서 충분히 의심할 만하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도로 작죠. 이게 95%보다 한참 작다. 이렇게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 증거가 강한 증거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제조업체의 주장을 그런 95% 결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한 월간 잡지사는 구독자 중 30%가 대학생이라고 주장한다. 이 문제는 그래서 19번에서 1%인 경우 해본다 그랬죠. 1%인 경우. 1%인 경우에는 구해봐야 되겠죠. norm inverse. norm S inverse. 1%니까 0.01.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294. 마이너스 2.3. 2.3. 그러면 기각할 수 없네? 없나? 2.3. 그렇죠? 내가 잘못 보지 않았죠? 해봅시다. 마이너스 2.326. 네. 1%라면 기각할 수 없고, 5%라면 기각되고. 그렇겠죠? 네. 맞네요. 2.326. 2.326. 2.326. 1%라면 2.326. 1.64가 아니라, 마이너스 2.326. 이게 경계값이죠? 마이너스 2.294가 이 경계선을 넘지 못했네요. 1% 유의 수준에서는 기각하지 못하고 5% 유의 수준에서는 기각할 수 있고 답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그렇죠? 이런 경우 참 그렇죠? 엄격하게 판단하면 그러니까 엄격이란 정의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그런 식으로 엄격으로 정의한다 그러면 엄격하게 판단한다 그러면 이거는 기각할 수 없고 그냥 덜 엄격하게 판단하면 이건 기각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의 수준을 1%로 정하느냐 5%로 정하느냐 뭐 2%는 그건 왜 안 되느냐 뭐 그럴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2%라면 뭐 5%로 하면 이렇게 가지고 결론이 막 달라지고 그럴 수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을 두고 어떤 사람은 유죄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무죄라 그러고 똑같은 판사에 따라서 똑같은 사안을 두고 막 견해를 물어보면 막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일들이 이런 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첨예하게 이렇게 될 경우에는 통상적인 거를 따르는 게 나아요. 1%면 기각이 안 되고 5%면 기각이 된다. 이럴 때는 통상적으로 따르는 룰에 따라서 5% 그 기준을 사용하는 게 나아요. 5%. 1%가 아니라 5%로 하는 게 낫습니다. 이건 1%로 하면 귀문과서를 싸고 돌기 위해서 했다는 그러한 그러니까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1%를 했느냐. 자, 20번 문제는 조금 문제가 좀 분명치가 않아요. 대립가설을 여기서 이렇게 정해놓은 걸 맞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좀 분명치 않다 이런 말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 월간 잡지사는 구독자 중 30%가 대학생이라고 주장한다. 샘플 사이즈 200명이네요. 조사한 결과 65명이 대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분의 65 하면 200분의 65 하면 이게 30%가 넘어요. 32.5%. 32.5%.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제 거예요. 그 어떤 방식에 이걸 의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해석해야 되는 건지 30%가 이렇게 크게 나온 거, 작게 나온 게 아니고 지금 크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나타났다.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떤 식의 의심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식으로 뭔가 이거를 검증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어떤 방향으로 32.5%라는 숫자가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가 안 된다면 당연한데 문제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32.5%라 큰 숫자가 나왔을 때 문제가 됐다. 뭔가 검증을 해봐야 되겠다.
이 정보만 갖고는 도저히 판단이 안 가요, 지금. 한 월간답시사가 지금 30%라는 게 지금 대학생이 보는 30%가 주로 대학생이 본다고 할 수도 없고, 대학생들도 많이 본다. 대학생들도 참 많이 본다. 30%가 원래는 대학생을 위한 잡지가 아닌데 대학생도 많이 본다. 30%가 대학생이다. 그럼 32.5%가 나왔으면 이거를 굳이 만약에 그런 의미라면 30%보다 크게 나왔다고 하면 그거를 검정의 대상이 안 되거든요. 대학생들도 많이 본다. 봐라, 30%가 넘지 않았네. 그러면 그러한 월간 잡지사의 주장을 서포트하는 쪽이지 그거를 시비를 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상황이 좀 애매모호해요. 예. 그래서 대립가설을 그래서 30%가 아니다라는 대립가설을 잡을 수도 없어요. 아니다. 그럼 30%가 넘어도 안 되고 30%보다 적어도 안 되고 딱 30% 근방에 나와야 된다? 그런 잡지가 도대체 뭐가 있는 건지. 예? 도저히 지금 판단이 안 서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립가설을 세 가지 방향에서 잡아도 어떤 식으로 해도 이게 해석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H1 P가 30% 이상이다, 30%보다 작다, 30%가 아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이거 30%가 아니라는 거. 도대체 30%꼭 30% 근방에 나타나야 된다는 그런 잡지가 도대체 어떤 성격의 잡지인지 상식을 동원해도 도대체 알 수도 없고 동원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하여튼 도저히 상식선에서 지금 판단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럼 30%보다 크다. 그럼 이게 뭐를 의심해야 되는 건지 이게 30%를 넘어서는 안 되는 잡지다. 근데 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하다. 대학생이 봐서는 안 되는 잡지다. 30% 정도는 볼 수 있지만 더 이상 봐서는 안 되는 잡지다. 또 뭘 얘기하는 건지. 그렇죠? 잡을 수 있다면 그렇게 잡아야 되는데 만약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안 돼. 그럼 이거는 30%보다 안 된다. 그거는 당연히 이건 가설 검증을 해볼 필요도 없는 거고 30%보다 큰 숫자가 나왔는데 30.5% 이거를 의심해 본다? 이런 대립가설은 도저히 나올 수는 없고 이 상황에서.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든지 이거는 해석이 잘 안 돼. 억지로 이걸 대립가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검증해봐라 하면 검증은 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별로 좋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상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은 이렇게 불분명하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고 하는 그냥 문제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푼다는 식의 그런 식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